기간이 길수록 지수가 점점 늘어나고 방정식도 2년이면 2차 방정식, 3년이면 3차 방정식이 되죠. IRR 구할 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IRR을 통해서 평가해야 하는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날수록 IRR의 해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중근 혹은 복수 혹은 다수의 IRR 문제라고 합니다. 다음은 IRR은 정의 자체가 NPV가 0이 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 숫자만으로 이게 투자라는 건지 조달하라는 건지 둘의 차이를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물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구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 숫자만 가지고 뭐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문제인 거죠. 다음은 IRR도 수익률이다 보니까 수익률 표시는 비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에 따른 크기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 자체적으로. 그래서 IRR이 높더라도 크기가 작을 수 있고 결과에 대한 NPV가 작을 수 있고 PI와 같은 문제를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별 현금 흐름의 발생 시점에 따라 가지고 NPV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초기에 2억 원이 유출되고요. 뭐 투자했다는 얘기겠죠. 네. 다음에 2억 원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8억 원이 유입, 마지막에 8억 원이 유출되는 좀 이상한 경우인데 이거는 계산하기 참 편한 구조기도 하죠. 그죠? 네. 이를 뭐 기간별로 좀 표기해 볼게요. 이렇게 될 텐데 이걸 가지고 IRR 구하는 기한 산식으로 쭉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IRR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그 현금 흐름을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이때 IRR은 어떻게 될까? 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IRR이 발견됩니다. 어느 쪽이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IRR일까요? 예. NPV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문제죠. 그죠? 예. 다음은 투자건인지 조달건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A는 지금 1억이 지출되고 1년 뒤에 1억 3천만 원이 들어오는 안입니다. 프로젝트 B는 지금 1억 원이 들어오고 1년 뒤에 1억 3천만 원이 나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 프로젝트는 지금 1억 투자해서 1억 3천만 원이 뒤에 받는 거죠. 그죠? 프로젝트 B는 1억을 여러분이 조달해서 1년 뒤에 1억 3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 그런 걸로 컨셉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둘의 IRR은 모두 얼마인가요? 1년짜리니까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IRR은 프로젝트 A랑 B도 모두 30% 동일합니다. 만일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NPV는 어떻게 됩니까? IRR이 둘 다 30%로 나왔지만 NPV를 비교해보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진행하면 안 될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투자하면 바로 진행하고 조달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프로젝트 B, 이게 조달하는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자금 조달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현금 1억을 차입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시장이율이 30% 높을 때 적절한 차입안이 되는 거죠. 도입해야 될 차입안입니다. 그때는 프로젝트 A의 NPV는 또 0이겠대. 마이너스가 음의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이거는 아까 잠깐 PI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스케일 문제는 IRR의 대표적인 약점인데요. 이거는 비율을 쓰는 모든 방법의 약점이기도 하죠. 예. 우선 여기 상호 배타적인 프로젝트 A랑 B가 있다고 하고요. 각각의 현금 흐름을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예. 상호 배타적이라고 했으니까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때 각각의 IRR은 얼마인가요? 예, 보시다시피 하나는 프로젝트 A는 50%가 나오고 프로젝트 B는 10%가 나오죠. 그렇다면 IRR이 높은 A를 먼저 선택함이 B는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할인율이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PV는 A가 5천만원, B는 1억이 나옵니다. 규모가 커서 수익률이 낮아도 MPV가 더 높은 거죠. 여기서는 얼마 크기가 안 나지만 규모가 몇 배 더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100만원 투자에 50% 수익이 많이 있고 10억 투자에 5% 수익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율은 상대적인 비교에는 좋아도 절대적인 크기 문제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은 현금 흐름의 양상이 다를 경우인데요. 이럴 때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물론 이제 상호 배타적인 프로젝트 A와 B가 있고요. 각각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면 그냥 다 최소 선정 기준에 맞춰서 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여하간 이런 현금 흐름 도식이 나오겠죠. 여기서 단위는 100만원입니다. IRR을 찾기 위해서 두 프로젝트의 할인율과 MPV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A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프로젝트 B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그렇다면 프로젝트 A의 IRR은 이 점이죠. 예, 16.04%라고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프로젝트 B의 IRR은 요 점입니다. 12.94%죠. 보시다시피 둘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지점은 10.55%로 오른쪽에서는 MPV와 IRR이 같게 되는 걸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10.55%의 왼쪽에 할인율이 있게 되면 프로젝트는 B가 MPV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오죠. 예. 이 둘이 교차하는 점을 크로스오버하는 부분을 피셔 수익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냥 교차하는 수익률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평가해야 할 텐데 모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한 점에 만들어질 리도 없고 둘만 있을 때 하는 얘기니까요. 다시 얘기지만 10.55%보다 환율이 낮은 구간에서는 프로젝트 B의 MPV가 높고 이 이자율보다 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프로젝트 A가 MPV가 높게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MPV의 절대적인 크기를 높이는 게 기업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MPV법과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는 특정 부분을 좀 수정해서 적용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수정된 내부 수익률, 미르, MIRR 미르법입니다. IRR과 MPV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주된 이유는 앞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재투자 수익률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를 조정해주면 둘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물론 다 같은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대부분 비슷한 규모라면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르는 모든 현금 흐름을 최종 기간의 미래 가치로 전환하고요. 그걸 다 더한 다음에 그걸 한 번에 현가한 다음에 그 값을 초기 투자액으로 뺐을 때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식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역시 상호 베타적일 때입니다. 우선 프로젝트 A와 B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같고 할인율은 10%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와 B의 NPV는 각각 240만원, 280만원으로 NPV법으로 봤을 때는 프로젝트 B를 선정할 겁니다. 하지만 IRR을 보면요. 프로젝트 A는 23.4가 나오고 프로젝트 B는 20%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A를 하게 되면 B를 못하게 되고 B를 하면 A를 못하게 되니까 둘 중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IRR법에서는 당연히 A를 고르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은 NPV법과 배치되는 결과죠. 이거를 미를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종 미래 시점의 현금 흐름을 수입만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A의 최종적인 현금 흐름의 미래 가치는 1655만원이 되겠죠. 예. 프로젝트 B도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딱 보면 초기 투자 금액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값의 크기만 가지고도 프로젝트 B가 선정된다는 건 사실 알 수 있는데, 이 각각을 다시 현재 가치로 전환했을 때 이때 쓰는 할인율을 미르라고 하고요. 이미 두 개의 투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비가 같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로 비교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다를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비교가 돼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를 보이지만요. 투자 규모가 비슷한 경우에는 당연히 미르가 B가 더 높아서 프로젝트 B가 선정되고 NPV 방식과의 차이가 좀 얻게 되는 거죠. 각각의 미르는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정보가 다 있다면 사실 미를 쓸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NPV를 계산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굳이 이런 내용이 없는 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규모까지 좀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 IRR 방법입니다. 그거를 증분 IRR 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Incremental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상호 베타적인 안이 두 개만 있을 때, 서로 비교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피셔 수익률에 나오는 것 같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해당 현금 흐름 기억하시나요? 증분은 다른 게 아니고요. 새로운 현금 흐름이 형성되는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 A에서 프로젝트를 B도 되고요. 빼도 되고 반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현금 흐름의 IRR은 앞에서 구한 피서 수익률이 될 건데 그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A랑 B의 현금 흐름을 놓고 그걸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빼는 그런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면 이런 식의 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까 보시고요. A에서 B를 빼면 0에는 다 0이 되겠죠. 그죠? 둘이 투자금이 똑같았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A와 B를 각각의 기준으로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증분을 해봤습니다. 이를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그래프에 표를 하면 A-B나 B-A나 각각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율이 10.5% 미만에서는 B-A가 양인 NPV를 가지게 되니까 B를 선정하겠지만 10.5%보다 높은 지역에서는 A를 선정하게 되겠죠. 다만 여기서도 할인율이
A의 원래 IRR이죠. 예, 16.04보다는 낮아야겠죠. 예. 요선 미하에서만 나올 겁니다. 이제까지 자본 예산의 여러 기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재무의 목적상 NPV가 가장 적합한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NPV는 더하기 및 빼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산성이 된다는 엄청난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전통의 방법이죠. 예. 물론 상호 배타적인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프로젝트의 기간이 차이가 날 때 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 문제도 남아 있는데 그거는 뭐 배수로 늘려가지고 이런 프로젝트가 더 몇 개다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조정해서 동일한 기간일 경우에 뭐 그런 식으로 개념을 줄여가지고 조정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개념의 소개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현금으로의 측정에 있어서 기회비용이나 매몰비용, 또 그리고 자산 처분했을 때 뭐 세금 효과, 또 그리고 앞에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 같은 거, 이런 다양한 고려 요인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뭐 이런 것 중에 대해서는 좀 더 경제학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리라 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차후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뭐 영상을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만 이제 마치면서 뭐 제가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NPV와 뭐 IRR 등 뭐 좀 더 정교한 방식이 자본 예산에 많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문제가 제시됐을 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계속 발전해 왔는데 뭐 앞서 언급한 회수기간법 같은 단순한 법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먼저 제 의견을 좀 드리면, 첫째는 뭐, 보시면서 느꼈을 것 같은데요. 투자하는 진정한 NPV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현금 흐름부터 할인율까지 모두 추정을 통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값 역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을 위해서 필요한 뭐 시간과 노력, 그게 다 경제적 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얻는 실익은 뭐죠? 의사결정 하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작은 거 가지고 작은 투자 뭐 할 때 굳이 이걸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오히려 간단한 방법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자체도 보면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자본주의 시대의 모든 평가 기준은 대부분의 평가 기준은 경제성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의 경제적 비용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의문이 나오게 되고요. 뭐 기업의 뭐 크나큰 영향, 약간 흥망성쇠 같은 거, 기업의 흥망성쇠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적인 내용이 아니면 굳이 NPV나 IRR을 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는 거죠. 다음으로는 뭐 이 자체가 추정치지 않습니까? NPV나 IRR 자체가. 근데 그 편차가 산업별로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산업에서는 추정치와 실측치 그 결과가 별로 없는 반면에 어떤 산업에서는 엄청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편차가 엄청 크게 많이 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이게 쓰기에 애매한, 쓰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력산업이나 뭐 과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매를 하던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외부의 시장 그런 여건 변화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죠. 오히려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요인만 없다면 웬만한 추정치는 실제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첨단 산업이나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만든 영화나 음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락 엔터테인먼트 산업, 게임 산업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예측한다는 게 너무 어렵죠.
오히려 이런 분야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뭐 예, 직감으로 판단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델파이 기법을 써서 한다든지 오히려 그게 더 잘 맞을 수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 뭐 다른 방법보다 편한 방법 그런 쪽으로 언제 얼마나 걸리면 되는지 오히려 그 정보를 다시 역산하기 위해서 쓰는 그래서 회수기간법 등을 쓰기도 하는 거죠. 다양한 의견은 뭐 언제나 환영하니까 편하게 메시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번 강좌는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